안녕하세요. 풍문레이다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자본시장의 맥을 짚어보고 산업재계 이슈들과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 이야기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공동진행의 이순익 본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본시장 소식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안방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오는데 꽃나무 벚꽃 많이 폈죠? 네, 오늘 벚꽃이 만발한 게 봄이 정말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도 개나리가 핀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복장이. 화사하게 일부러 예. 신경 써서 입고 왔습니다. 예, 정말 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나죠? 네, 이 봄처럼 오늘도 싱그러운 이 시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부동산 개발 산업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죠. 시선 RDI의 김대근 대표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오늘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네. 간단히 대표님 소개랑 회사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선 RDI의 김대근 대표입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서 2002년 설립하여 오는 7월이 20주년이 되는 회사입니다. 예. 네, 오늘 저희 풍물레이더를 찾아오신 그 애절한 좀 속상한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예, 네. 어떤 내용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봄이 왔는데요. 벚꽃도 피고 그러는데 저희는 10년간 한 한옥 속에 정말 아주 어둠 속에서 혹독 같은 겨울을 지내고 왔습니다. 예, 꼭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예.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는 시세 4천억 원대 강남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10년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10년간요? 네, 아유, 그렇습니다. 10년이면 거의 예.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네, 10년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말씀 주시죠. 네, 예. 어떤 내용인지. 예, 그래서 600 강남 교보타워 뒷부분에 656평의 토지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금융자문 파트너인 하나은행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공모하여 저희 건물을 강탈하여 갔습니다. 예. 강탈. 네, 그 지난해 초에 그러면 소유권의 이전 재심과 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매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2014년 최종 패소한 재판을 작년에 재심을 신청하여 그게 재심이 진행 중인 과정에 그 재심 법률이 잘못됐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그 재판을 하다 보면 민사재판에 1심, 2심, 3심까지 네. 가는 경우는 있어도 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든 경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예, 상당히 이례적인데 네. 아까도 우리 하나은행과 네.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신탁회사 네. 공모로 하여 강탈을 했다라고 네.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직 법적 판결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러나, 일단 주장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네. 증거들은 명백히 다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긴 재판을 정말 헌법소원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왜 강탈이라고 주장하시는지 네. 더 좀 구체적인 얘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2011년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5월 30일이 저희의 채무를 변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나은행은 신용공여 약정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다음 날 네. 그 대출금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두산중공업에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대출 실행한 자체를 저희한테 속였고 감추고 네. 은폐하고 이런 사유를 중대 사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판에서 패소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결정적으로. 근데 채권을 당사자들을 모르게 양도를 할 수가 있나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대출 받은 상황을 몰랐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어떤 법률적인 소송을 거신 거죠? 제목이? 이거는 우선수익자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요. 네. 두산중공업에서. 그다음에 한국자산신탁은 저희의 수탁자인데 네. 저희의 부동산을 팔 의무가 없었고 네. 책임 없었는데
그거를 판다 해서 저희가 그걸 못 팔게 네. 예 처분 금지. 처분 금지를 예, 내렸고. 신탁재산 처분 금지 예. 그 소송입니다. 그다음에 우선수익자 부존재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또 했었어요. 형사상 소송을 하셨다고. 아, 예. 형사 지금- 소송 뭐죠 제명이? 네, 제목은 특경가법상 뭐 사기, 배임, 횡령, 네. 예, 사무소 유조, 공문서 유조,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뭐 다수 있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네, 현재 대법원의 4건이. 네, 그렇습니다. 형사 1심, 2심은 어떻게 됐나요? 그건 1심의 검사들이 사실적으로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시 검사가 수사하지 않겠다. 고소장을 찾아가라. 네. 이런 황당한 사건입니다. 수사를 하지 않겠다. 예, 고소장을 예. 찾아가라. 네, 네. 아, 수사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고소장 찾아가라 이런 예, 얘기는 그리고 검사가 고소장을 얘기하는 찾아가야지 이제 더 또 제기하지 말라고요. 고소를. 검찰에서는 어쨌든 예. 그 형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정치적인 뭐 또 뒷배경이 뭐가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이제 최순실 실세였던 네.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가 전 민정수석으로 있었고 네. 저희 부동산을 2014년 4월 29일 날 뺏어가기 전에 등기국에서 10번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네. 저희 사건이. 10번을 각하된 굉장히 정말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인데 4월 29일 날 우병우가 저희 건물을 두산중공업하고 강탈해 가고 네. 그 다음에 5월 초 며칠 후에 민정수석이 됩니다. 청와대. 네. 그리고 9월 달에 몇 달 후 9월 달에 저희가 고소한 그 형사 사건이 또 불기소 처분이 돼 버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2019년에 또 다시 제기를 형사 고소를 합니다. 검찰에. 네. 네. 그거 역시 고소장 찾아가라. 네. 예, 그냥 조사를 안 하고요. 그 뭐 핵심 범죄자들을 10명 이상 고소를 했는데도요. 한 번 그 직원 한 번 조사하고 그 뒤로는 소환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법률적인 형사 결과는 다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고 예. 뭐 그리고 좀- 아직 대법원에 있습니다. 아니, 무혐의가 처리됐는데 대법원에 있다는 얘기는 민사소송 말씀을 형사 소송은 대법원에 있고요. 민사는 지금 재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민사 반대 말씀하시니까 재심은 보통 형사 사건을 재심하지 않나요? 저희는 특이하게 민사 사건을 재심을 해서 민사 재판도 네네, 재심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네네. 형사 재심은 다들 예. 일반 분들도 형사 재심을 하지 무슨 민사 재심이 받아주느냐. 네네. 근데 저희 사건은 민사 재심을 받아주셔갖고 아. 법원에서 그걸 진행하다가 뭐 결정적인 증거들이 뭐 변화가 많이 있었나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기 당하고 그래서 상대방들은 또 증거를 은폐시키고 저희를 기망하고 소송 사기로 법원에 기망하고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 재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게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네. 법률적인 좀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니. 그게 잘- 무혐의 처리를 받으셨어요? 네, 불기소 저희가 처분을 받았으면 1심 재판도 진행이 안 되는데 대법원에 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재항고를 한 겁니다. 재항고로? 재항고. 일종의 뭐 재정 신청 같은 맞습니다. 재정 신청을 하고 네. 거기에 기각돼서 재항고 신청을 한 겁니다. 예, 뭐 참고로 간단히 재정 신청이 뭔지 우리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사 고소를 검찰청에 하고 거기에서 불기소 처분된 거에 대해서 그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합니다. 그 재정 신청이 기각이 되면 재항고라는 대법원에 네. 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재항고를 한 상태고 이 재항고도 보통 뭐 3개월 이상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뭐 심리 불속행 이렇게 되는데 저희 사건은 2년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형사 사건이. 예, 상당히 이렇게 오랜 기간 그 계류 예. 중이고 뭐 예. 소송 비용만 해도 엄청 들어가시겠죠. 네. 그리고 뭐 마음고생 많이. 그렇다면 많이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예. 이런 정말 그 대기업들 네. 그다음에 대형 금융기관 네. 우리 사장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 이유 네. 그 배경이 뭔가요? 경제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 부동산이 네. 당시에 2011년에 감정가 2,630억이 평가된 건물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4천억대 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 거를 빼앗아 가면은 지금 같이 4천억대 부동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큰 정말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런 불법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가장 주된 행위의 원인은 하나은행으로 보시는 거죠? 예, 주 핵심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나은행 건물 등기 소유자로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간략한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2014년에 우병우 씨랑 두산중공업이 만든 펀드 회사에 그게 군인공제에서 만든 펀드입니다. 그 펀드로 일단 매각이 되고요. 2019년에 하나은행하고 마스턴 투자운용이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등기관이 각하를 합니다. 이게 등기법에 위반됐다. 그랬는데 이게 또 치유되지 않고 거기에 보정명령에 치유하지 않고 또 이상하게 등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현재 소유주로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 하나은행의 역할이 이제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네.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 사건을 보면은 조금 이제 대기업도 많이 얽혀 있는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좀 횡포, 뭐 갑질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위헌 법률 신청한 그 취지의 중요 핵심이 뭐냐면 검사들의 불기소 처분, 범죄자들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고 재산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조사를 하지 않는 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은행과 대기업에 공모한 하나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입니다.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으면 될 것인데 이자를 받는 걸 포기하는 배임까지 행위를 해서 네.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강탈에 오로지 공모해서 그렇게 빼앗기게 만든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 뭐 사장님 입장만 쭉 방송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네.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하나은행 쪽에서 주장하거나 그쪽에서 해명하는 내용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어떤 얘기들 하고 있나요, 주로? 전에 재판에서 끝났다. 다 판단받았다. 네. 지금 저희가 재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에 재판이 잘못됐다. 네. 이 잘못된 재판은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이 침해받았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중에 있는데 전에 판결, 재심 전 판결이 끝났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쪽에서. 네, 뭐 어쨌든 뭐 재판은 또 재심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계속 법률적인 또 기회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충분히 권리를 또 당연합니다.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저희 입장에서도 뭐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서도 충분히 법률적 권리 네. 다 찾아가시고 네. 여기에 마땅한 또 권리를 또 부여받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그 대형 금융기관과 중견그룹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사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상당히 중대 범죄가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어쨌든 사장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정말 네. 그게 사실일 경우 상당히 뭔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저희 네. 방송에도 좀 제일 먼저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는 이 10년의 비통한 억울함에 대해서 계속 호소를 하고 저는 하나은행 앞에서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7개월간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본점 앞에서. 지하철에서 제가 펜스를 걸고 그리고 정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된 그 재산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고 구제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네.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선 RDI의 김대건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 일어나시면
네, 이번 시간은 자본시장 소식입니다. 김필주 자문위원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처음 나오셨는데 네.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저는 스투데이에서 자본시장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김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이 케일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인데 시청자분들이 먼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케일럼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케일럼이라는 회사는 기존의 EWK라든 이 코스닥 상장사였습니다. 네. 지역 발전 설비 제조업체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던 업체인데요. 앞서 지난해 10월에 EWK는 MRO 사업 진출을 꾀하는 이 케일럼 E&D 조합으로부터 인수되면서 경영권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은 EWK에서 케일럼으로 바뀌었고요. 이 케일럼은 라틴어로 하늘, 창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항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명도 적극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항공 사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 범위가 좀 커 보이고 규모가 시장 규모가 커 보이는데 뭐 최근 코로나 때문에 항공 산업도 상당히 많은 재편이 있었잖아요. 특히 좀 화물 여객기들의 증설 많이 되고 하지만 또 개인들 수송하는 국내 여객기들은 많이 좀 항로가 줄어들고 네. 항공 산업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네. 이번 그 신항공 사업을 위해서 자산 규모 5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항공금융회사랑 뭐 손을 잡았다는 큰 소식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 작년 10월 달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영국의 항공기 임대 리스 전문 업체인 WSA와 항공 정비 사업 진출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 양해각서라면 MOU 어떤 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나요? 예, 이 MOU에는 국내 항공우주 그리고 방위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로 내용은 여객 및 화물 항공기의 임대, 금융과 국내 및 해외 군사 활용을 위한 임대 금융, 그리고 항공기 유지 보수, 항공기 리스 사업 이러한 다양한 신항공 사업을 같이 펼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항공 사업이라는 단어가 이게 제가 듣기에는 좀 생소하다는 느낌도 이제 있습니다. 이게 IR에서 밝힌 어떤 내용에 따르면은 앞으로 이제 케일럼이 펼치게 될 이 신항공 사업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항공 사업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항공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여객기를 갖고 예. 사람들을 해외로 이송하거나 화물을 이송하는 건데 이런 사업이 아니라 신항공 사업이란 거는 이 항공 사업의 부대적인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항공 사업이 현재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UAM 우리가 말하는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고 수리하는 사업, 그다음에 항공기를 리스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신항공 사업입니다. 다각도로 이렇게 많이 얽혀 있고 이제 추진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씩 이제 해간다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자회사로 보자면은 자회사로는 키위플러스가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 네. 카카오로부터 인수된 회사죠. 예, 이 키위플러스는 대주주가 카카오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 EWK에서 이 키위플러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네. 키위플러스는 첨단 위치 기반 솔루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린이 위치 기반의 스마트워치를 개발했던 회사인데요. 이 IoT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던 회사다 보니까 이 키위플러스와 함께 이 UAM 사업을 진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교통 관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자회사 키위플러스를 중심으로 항공 관제, 통신, 컴퓨팅 기업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런 예를 들어도 될까요? 골드러시 시절 미국에 네. 뭐 금을 캐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모든 곡괭이도 팔고 네. 플래시 랜턴도 팔고 청바지도 팔고 네. 모든 그 부대 사업들을 한다. 뭐 네.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예, 하는데 아주 적절한 개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항공 부품 사업도 지금 많이 이제 진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네. 항공 부품 산업도 뭐 비행기에 엄청난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그것도 좀 광범위하고 시장이 넓은데 어떤 내용들이죠? 예, 이 진출하는 항공기 부품 사업은 항공기 운용,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수리, 정비를 하는 MRO 사업을 비롯해서 P2F 개조,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 개조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항공기나 한번 고장이 나면 이것을 수리하는데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수리하러 나가는 데만 해도 돈이 2~30억 원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도 과거에 이 항공기 개조 산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이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가장 낙후된 사업이 항공 MRO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주이면서 이 사회이사인 이 마크 아이키, 아까 말씀드렸던 WSA의 임원인 이 WSA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에서도 이 항공기 개조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항공기를 한마디로 좀 이렇게 수리를 하거나 뭐 개조를 하거나 이렇게 좀 변화를 시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항공기를 개조하는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시대가 변하면서 여객기가 화물 여객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객기에 있는 좌석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 화물을 넣을 수 있고 컨테이너를 넣을 수 있는 이 항공기를 개조를 했는데 이게 바로 P2F 사업이라는 겁니다. P는 패신저고 F는 이 프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객을 화물기로 바꾼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P2F 사업이 말씀하신 이 항공기를 개조하는 사업의 주축인 겁니다. 이 P2F 사업은 향후 5년간 사업 규모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2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여객기를 단순히 화물 여객기로 바꾸는 게 뭐 의자만 뜯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거의, 호텔에서 그냥 예. 의자 치운다고 그런 것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완전 하나의 비행기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 그 긴 네. 시간과 자본이 또 필요한데 네. 이번에 또 그 항공기 엔진 부품 기업도 인수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케일럼은 이 사업을 위해서 최근 하나 ITM이라는 회사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하나 ITM은 프랑스의 사프란, 독일의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다양한 항공 우주 회사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하나 ITM은 이 퀄리티가 세계 정상급이라서 이 회사에 눈독 들이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170억 원대 매출액이 예상이 됐고 2026년에는 6배 이상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됐는데요. 항공기에서 최신 제트 엔진인 리프 엔진을 65%의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리프 엔진을 하나 ITM에서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 리스 산업, 금융 사업에도 또 진출한다는데 네. 정말 다양한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항공기 하나를 구매하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네. 그만큼 이 시설 규모, 투자금이 상당히 많은 이 기간 산업인데요. 그러려면 이 돈을 다 준비하고 항공기를 사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처럼 대출을 끼고 사는 것처럼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기한테 항공기를 필요로 하는 이 대규모 자본을 제공하는 이 금융 리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관 투자가들과 그리고 펀드를 구성하고 이 WSA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리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화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발맞추어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기존에 진행하던 발전 플랜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축소되는 건지 한번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기존 플랜트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하는 것이 LNG 이 플랜트 산업인데요. 최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태로 우리가 지금 에너지난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LNG에 대한 우리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키위플러스 자회사를 통해서도 네.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지난해 529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재작년에 비해서 약 60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좀 그렇다면 좀 가장 제가 우려하고 주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또 우려의 시각도 약간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워낙 큰 굵직굵직한 신항공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고 회사의 규모라든가 자산 규모라든가 또 회사의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 2년간 그 지속되었던 영업이익 적자 탈피할 수 있을까요? 예, 업계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기대 매출 외에도 이 플랜트 사업에 있어서 올해 국내 업체의 다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키위플러스의 경우에는 이 청소년 폰을 비롯해서 여러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수를 추진 중인 이 하나 ITM과 그 밖에 인수하는 회사에 대해서 매출을 끌어온다면 적극적인 매출이 신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 1월 초에 네.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146억 원의 실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케일럼의 대표이사인 권 마이클도 이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이 3자 배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권 마이클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WSA, 그다음에 홈캐스트 이런 다양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관들이 이 실탄을 확보 마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 올해를 보자면은 이 올해는 케일럼 기업에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가는 그런 이제 해인 것 같습니다. 이 신항공 사업들의 기반을 하나씩 구축해가면서 이에 따른 결실들도 이제 더 보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이 항공업계의 무한한 발전이 너무나 이제 기대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주식시장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산자산 이제 소식이죠. 김형석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네. 빗썸에서 최근 이제 베이커리 토큰에 대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 후에 상장 폐지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먼저 이제 짚어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 유의 종목과 상장 폐지 이 결정이 흔하게 있는 일인가요?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가상자산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됐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사실 좋은 현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최근 들어서 그 업비트 빗썸 주요 4대 거래소, 코박스까지 5대 거래소라고 얘기를 할 만한데 예. 최근 들어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많았나요? 굉장히 많았죠. 특히 이 특근법이 발효가 되고 나서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기존에 상장하고 거래하고 있던 거래를 지원하고 있던 이 가상자산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등급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의 기존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가상자산들이 얼마나 쓸모가 있냐, 네. 그리고 얼마나 잘 거래가 되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품어왔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 차원에서도 이 투자자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요. 네. 네. 그럼 거래소 입장에서는 또 악성 코인들, 예, 스캔 코인들이라든가 이런 코인들을 또 상장을 유지하기도 사실 힘든 상황일 것이고 그렇죠. 또 무작위로 또 상장 폐지를 시킨다. 이것도 또 상당히 많은 또 투자자들 피해가 양산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좀 기로가 상당히 큰 원칙과 이런 규정들이 좀 디테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거래소마다 좀 제각각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 정확히 네. 보신 겁니다. 이 사실 이 가상자산을 한번 상장을 시켰다. 그리고 이 상장을 시켰다 했을 때는 명확한 이 상장의 근거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거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이 상장을 하고 상장 폐지하고 모든 방면에 있어서 이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든 그런 어떤 근거를 투명하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업비트하고 빗썸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빗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베이커리 토큰의 상장 폐지 결정이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베이커리 토큰을 상장 폐지하겠다. 그 전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근거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네. 일단 이 빗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베이커리 토큰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첫 번째가 유동성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네. 두 번째가 시세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네. 고점 대비. 예. 베이커리 토큰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뒤부터 가장 큰 가격이 10,000원 네. 정도였어요. 그 현재 한 1,000원, 1,30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도망 땄네요. 깔끔하게. 그렇죠. 예.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10,000원짜리 하던 코인이 최고가 10,000원까지 올라갔던 코인이 1,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하락이죠. 네. 다만 이런 사례가 베이커리 토큰만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 유동성에 관한 이야기도 좀 포함된 얘기인데 이 유동성을 그럼 재단이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것이. 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가지고 뭐 LP를 속히 말해서 돌려주기를 바랬던 건지. 네. 근데 사실 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이 원활하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어느 정도 선의로 제공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유의 종목을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이때는 빗썸의 어떤 책임이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베이커리 토큰은 먼저 좀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제가 코인을 잘 몰라도 네. 베이커리 토큰은 상당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저도 규모가 그렇습니다. 큰 세계적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베이커리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니스왑 이런 거래소처럼 코인 간의 어떤 스왑 기능을 지원을 하고 또 스테이킹이라고 해가지고 가상자산을 예치를 해놓고 그에 따른 이자 수익을 또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코인입니다. 네. 특히 이 베이커리 토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상당히 적지 않은 코인이고요. 네. 특히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 바이낸스 체인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이 베이커리 토큰이 해킹 이슈에 직면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고요. 특히 빗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베이커리 토큰에 대해서 유의 종목을 지정을 하겠다, 상장 폐지하겠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 해킹 이슈는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유의 종목 지정 이후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다라는 공지를 발표를 하면서 빗썸이 했던 얘기가 또 이거였어요. 재단 측에서 소명을 하지 않았다, 원활하게. 네. 그럼 사실 이 베이커리 토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어떤 사업자가 있는 재단도 아니고 해외에서 원활하게 거래도 되고 있고 이러한 재단인데 베이커리 토큰 입장에서 이미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는데 네. 빗썸이 유의 종목 지정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어떤 소명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네. 사실 베이커리 토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처할 거예요. 네. 첫 번째 유동성 네. 공급이 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시세가 많이 하락을 했다. 네. 그리고 거래량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빗썸에 상장되어 있고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수백 종이 네. 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첫 번째 유동성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 유동성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재단에서 억지로 정말 매수 매도 호가창에 깔아놓고 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빗썸에서 지금 상장돼서 거래가 지원되고 있는 코인 자체가 수백 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시가총액을 찢어먹는다. 네. 그리고 그 찢어먹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 또 빗썸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시세가 많이 하락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시세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베이커리 토큰 자체가 지금 빗썸에 상장이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작년 6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1년도 되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기를 바란 것인지 일단 가상자산이 발행이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좀 안정화 시기를 거치려고 한다면 기본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장을 시켜놓고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유동성 공급 안 돼. 시세 너무 많이 떨어졌어. 예전에 이 비트코인 캐시라는 코인이 네. 2018년 초에 네. 약 600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거의 한 100분의 1 토막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비트코인 캐시는 거래가 계속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유동성이라든지 시세 하락을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상장 폐지를 하기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세가 하락을 했는데 이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미 빗썸 같은 경우에 수백 종 코인 거래가 지원되고 있고 다른 것도 투자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실시간으로 급상승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딱히 그렇게 바람직한 코인이다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사이클럽이라든지 과거에 미스블록이라든지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갔었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정상적인 코인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시가총액도 굉장히 무겁고 무엇보다 이 코인을 들고 있는 어떤 투자자들의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무겁다라고 네. 표현을 하죠. 이런 코인들이 사실 이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뭐 많이 상승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면 일단 빗썸 측의 제도적인 문제. 첫 예. 번째는 거래량이 적고 너무 시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 네. 이 얘기는 거꾸로 돌리면 재단에서 개입하기를 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재단에서 개입을 하기 원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예.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한 가장 큰 가능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재단 측에서 개입을 해주기를 네. 바라고 있다. 네. 두 번째, 그냥 이유가 필요했다. 네. 명분이 필요했다. 네. 상패를 시키고자 하는데 거기에 맞는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1년도 안 된 베이커리 토큰을 두고 일단 뭐 결정부터 답정 넣으라고 봐야겠죠. 뭐 그렇죠. 예, 답을 그러니까 찾아서. 이 빗썸 차원에서도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빗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상장 폐지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그 베이커리 토큰 상장 심사 보고서가 발표된 사실이 있나요?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이죠? 이 빗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가상자산을 상장시키는 데 있어서 상장 검토 보고서라는 것을 굉장히 성실하게 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이커리 토큰의 상장 폐지에 있어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나눠드린 상장 검토 보고서가 네. 다 있으실 예, 거예요. 자료 화면에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베이커리 토큰이란 그 두 번째 주요 스펙 뭐 베이커리 토큰이 이름이고 BSC 바이낸스 체인을 이용해서 발행이 되어 있고 네.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고 발행량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 자, 세 번째 특징 생태계 베이커리 이 1번에서 2번, 3번, 4번 이 서비스 특징까지 이건 재단 측에서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말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이 상장 검토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고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빗썸이 왜 이 가상자산을 상장을 시켰는지 그리고 이 가상자산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다가왔다라고 빗썸 차원에서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으며 어떠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장을 합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이 세 장 네. 한두 장, 세 장에서 끝날 내용이 아니라 정말 수십 페이지가 나와야 돼요. 네. 원래대로 한다면. 근데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 마지막에 서비스 특징을 보면은 베이커리 수업에서는 NFT, 베이커리 콤보 생성을 지원하여 이자 농사 시 스테이킹 파워와 수익을 증가시킨다. 이자 농사란 표현이 들어가 있네. 예. 그런 말이 백서에 들어가도 되나요? 이게 뭐 어디 카페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 블로그에 써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빗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장 검토 보고서입니다. 일종의 이 바닥의 은어잖아요. 이자 농사란 말이. 그렇죠. 우리끼리 술자리에서 쓰는 말인데 예. 공식적인 빗썸의 자료집에 저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웃지 못할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냥. 예, 좀 웃지도 못하겠네. 이자 농사란 네. 그 명문화 시켜서 문서에 집어넣는다는 게 참.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자 농사, 오케이 이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면 적어도 빗썸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빗썸의 스테이킹 기능을 지원을 해주든가 네. 아니면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로 원활하게 좀 쉽게 베이커리 토큰을 전송시켜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투자자들이 할 수 있게 해주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빗썸에서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네. 뭐 바이낸스 정도 지원을 합니다. KYC 하시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트래블 룰이 생기고 나서 외부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인출을 한다, 출금을 한다 이것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른바 본인들 말하는 대로 이자 농사를 짓겠다 이런 기능들을 투자자들이 베이커리 토큰을 빗썸에서 네. 투자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냐고요. 네.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베이커리 토큰에 대해서는 뭐 이것저것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는 명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고 예. 뭐 지원해 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실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부실했죠. 네. 보통 타 거래소들은 이렇게 상장 폐지를 임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시키나요? 최근에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었던 가상자산 24종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네. 단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뭐 업비트도 잘못했으니까 뭐 업비트도 얘기를 해라. 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것도 잘못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폐지가 되었을 때에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빈도가 너무 잦다. 네. 잦고 네.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 상장 폐지, 유의 종목 지정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러한 유의 종목의 지정과 그리고 또 상장 폐지, 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장 폐지 종목에도 들어가서 단타를 치는 투기 민족이다. 이런 좀 네. 이건 웃지 못할 얘기긴 해요. 그런데 특히 지금 베이커리 토큰 같은 경우에 상장 폐지 결정이 발표가 난 이후에 최대 3,600원 정도까지 약 300% 정도 상승이 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약간 한 1,000원 정도에서 3,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됐다 했을 때에는 분명히 3,000원에서 구매를 한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000원에서 그렇죠. 3,000원 사이에. 그렇죠. 거래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커리 토큰이 상장 폐지가 될 경우에 해외 거래소로 출금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이고 그럼 이 손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복구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상장 폐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 빗썸 차원에서도 어떤 유의 종목 지정이라든지 네. 상장 폐지를 하는 데 있어서 급격한 상승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좀 막을 방안을 강구를 해놓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투자자들 사실 이 상장 폐지 종목에 들어가서 또 단타를 치는 경우가 결코 바람직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사실 조심해야 되는 사안이죠. 네. 다만 이러한 환경을 누가 만들어줬느냐에 대해서는 빗썸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빗썸이 애초에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뭐 명실공히 1위 가상 거래소였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1위 업비트와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제가 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해도 빗썸도 굉장히 좋은 네.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도 굉장히 상당하고 네. 지금 업비트와 물론 격차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네. 믿을 만한 거래소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러한 일부 안 좋은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빗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등 현재는 이제 안정적인 2등이라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예. 이렇게 가다가 뭐 안정적인 3등, 4등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어요. 좀 빗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애석한 부분들인데 우리 빗썸 경영진 여러분들 허리띠 졸라매고 바짝 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상자산 시장 소식 전해주신 김영석 위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2년 넘게 우리가 버텨왔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감염이 많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매일 늘어나고 있는데 정점은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각종 뭐 콘서트, 네. 뭐 예술 축제, 지방 축제, 뭐 4월 달을 맞아서 많은 축제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박지원 앵커도 많이 좀 나들이 계획이 있으세요? 네, 이제 주말도 그렇고 좀 밖으로 많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날씨도 좋고 네. 이제 좀 일상으로 하나씩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도 우리 되고 정말 네. 긴 터널을 이제 그렇죠. 거의 마지막 2년이란 시간. 막바지에 온 것 같아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4월에 한껏 이 봄날의 기운을 맞으면서 나들이 가족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